저번에 이제 근저당 개념까지는 이야기해드렸으니까 351페이지에 그 표담부채 확정 시기 거기를 펴보세요. 저번에 이제 개념에서 배웠다시피 이 근저당은 끊임없이 이 피담보채권 1억이면 1억 확정되는 게 아니고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이더라. 따라서 이제 저번에 들어준 것처럼 이 을이 이제 24시간 편의점 사장이고 갑이 본사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겠다. 이런 이제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 이런 근저당이 설정이 되려면은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되고, 이로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1년 결산기 지났을 때 최고 한도 1억 원까지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1,000만 원짜리 외상으로 공급받으면 외상대금 적금 1,000만 원이, 다음 달에 또 2,000만 원 공급받으면 3,000 원 늘었다가,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 3,000만 원을 전부 이제 입금을 시키면 피담보 채권 일시로 제로가 됐다가 끊임없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이다 보니까 이 근저당을 실행하려면은 피담보 채권이 일단 확정이 돼야 돼요. 8천이면 8천, 1억이면 1억 확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당권을 바뀌게 되고 근저당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이 되냐, 이거는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고, 존속기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때 확정되면 되니까. 존속기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근저당 설정자가 언제든지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고, 거래관계 종료, 파산,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문제는 뒤에 보면 판례 2개가 나왔는데 거기 1번하고 2번 판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첫 번째, 여기 이제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채무자하고 거래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일단 확정이 되고, 문제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근저당에 있어서 이 갑이 1번 선순위 근저당권자고 병이 후순위 2번 근저당권자다. 그러면 후순위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했을 때 2번 말고 선순위 1번 근저당권자와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는가, 이거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유는 여기 1번 근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이 얼마로 확정이 되냐에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 금액이 달라지니까 얘가 우선 변제받고 남은 얘가 배당받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이제 보통 저당권이든 근저당이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선순위 근저당이든 보통 저당이든 언제나 소멸해요. 얘는 순위에 따라서 자기 채권만 해소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언제나 소멸은 되는데 1번으로 이제 배당은 받고, 문제는 이게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를 해서 얘가 1번으로 배당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돈 뜯길 일이 없는데 1번으로 배당받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더 이상 이자 놀이 못하고 배당을 받아도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역으로 불리할까라고 말이야.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는 가급적이면은 뒤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거야.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충분히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자기 투하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확정 시기를 뒤로 늦추자고 말이야. 그러면 순서를 밟으면 2번 근저당권자가 첫째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럼 이 경매 신청 시에 2번 자기 피담보 채권은 이때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했으니까 경락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경락이니 경락대금, 매각대금을 완납을 했다. 그러면 이제 187조에서 등기 없이 낙찰자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가니까 여기서 땡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는
마지막 단계 경락이니 경락대금,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에서 확정되는 걸로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청구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 하도 물어보니까 점검 잘해야 되고 피담보채권 확정 효과에서 보통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문제인데 이것도 얘가 지금 제목만 써놔버렸는데 제목 써갖고는 지금 뭘 묻고자 하는지를 모를 건데 지금 얘가 지금 근저당권자하고 채권 최고 한도기 1억 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산기에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 발생된 채권액이 1억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이제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이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건 최고액까지만 담보되니까 1억 원만 우선 변제받아요. 경매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 발생된 채권액이 1억 3천만 원이고 최고액 1억일 때 이 근저당을 말소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최고액 1억만 갚으면은 근저당 말소시키는가 실제 발생된 1억 3천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첫째, 여기 지금 근저당 설정자 겸 채무자가 근저당 설정자 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얘는 실제 발생된 1억 3천 전액을 변제를 해야 돼요. 따라서 최고액 1억만 변제하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는 일부 변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저당을 말소를 못 시킨다. 따라서 실제 발생된 채권 전액을 변제를 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이게 담보 목적물이 아파트다. 이걸 제3자 병에게 얘가 매각을 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 제3취득자다. 그러면 이런 제3취득자도 만약에 얘가 변제해서 경매 낙찰되면 소유권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기라도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이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얼마를 변제하는가 저번 시간에 집중 가르쳐줬어요. 얘가 이해관계인으로서 469조 2항에서 변제할 수도 있지만 469조 2항에서 이해관계로서 변제할 때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를 해야 된다. 1억 3천 전액을. 근데 이제 얘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364조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364조에서 전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 저 아파트,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하게요. 364조, 469조 2항의 차이점을 모르면 근저당 이해 못한다고 저번 주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전문대 예고다 이라고.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고 이 부동산 담보된 채권은 최고액까지니까 얘는 364조에서 변제하면 되니까 전액이 아니고 채권 최고 한도액 1억 원만 변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상보증인이 있는데 이 물상보증인 예를 들어서 얘가 얘를 대신해서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 그럼 물상보증인도 얘가 변제해서 경매 들어가면 자기 아파트나 소유권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물상보증인도 제3취득자하고 법적 지위가 비슷하다는 것. 따라서 세 번째로 이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는 경우도 제3취득자하고 똑같이 364조에서 채권 최고 한도액만 변제하면 된다. 종려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주로 물어봤는데 유일하게 그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3, 4년 전부터 출제되는 것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데 지금 여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을 때 얘가 1번, 병이 2번 근저당권자인 경우 얘가 지금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채무를 변제하고 그러면 1번이 소멸 자기 순위를 1번으로 올리고 싶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할 때는 1억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는가 아니면 1억 3천 전액을 변제하는가 이게 그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몇 년 전부터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책은 얘가 또 저 앞에다 써놨단 말이야.
지금 352페이지는 방금 가르쳐준 세 가지가 동그라미 기억니은 설명이 되어 있고, 앞으로 돌려서 344페이지쯤 이걸 따로 써놨는데, 거기 344페이지 보면 색칠한 부분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거기 지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민법 364조 저당권 소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3칙에 해당하는가, 지금 그걸 묻는 데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364조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3취득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64조 규정에 따라서 선순위 근저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하여야 말짱 도루묵이고, 얘는 지금 364조에서 변제할 자가 아니라 469조 2항에 의해서 이해관계론으로서 변제할 자에 해당이 된다. 판례 요제가 이거예요. 따라서 시험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따라서 364조에서 변제할 자가 아니니까 최고액만 변제하면 안 되고 표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하던다. 469조 2항에서 변제할 자다. 전액 변제하라. 다시 하죠. 판례의 세 줄 그대로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시험에 내니까 이해 잘하시라고. 그 다음 다시 뒤로 돌려서 근저당권의 양도 집에서 있고, 공동저당 관련해서 여기 저 공동저당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를 공동저당이라는데, 핵심은 지금 이 대목인데,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자기가 저 소유하고 있는 A, B, C 세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게 이제 공동저당인데, 이 공동저당이 이제 실무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근저당이 이제 실무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저번에 가르쳐줬고, 우리가 등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근저당 아니면 공동저당으로 됐다는 거야. 공동저당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여기 토지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 위에다가 모두 저당권을 설정해 주니까 요게 동일채권을 담보해서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공동저당이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공동저당이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러면 이 세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핵심은 저당권이 몇 개 성립되는가, 일물일꾼지 원칙에 따라서 목적물의 개수만큼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등기법상 부동산마다 물적 편성주의, 등기부 따로 편제되고, A 부동산의 등기부의 저당권 설정, 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목적물의 개수만큼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 이게 이제 공동저당이고, 공동저당이 왜 설정이 되는가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책에 쓰여진 거 읽어보면 되고, 문제는 이제 이건데, 이 공동저당 개념에서 주의할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목적물이 반드시 동일인 소유일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예컨대 A, B 부동산은 채무자것, C 부동산은 물상보증의것, 이래도 상관이 없고, 이게 순위가 동일할 필요도 없어요. 요거는 1번, C 부동산은 2번, 이래도 동일채권을 담보하면 공동저당이 성립되고, 이게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될 필요도 없다는 거. A, B 부동산을 먼저 담보 제공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여기 채권자가 이 두 개만 가지고는 담보가 약하니까 하나 더 제공해라 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담보 제공,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동일 채권을 담보하면 공동저당이 성립이 되고, 여기 목적물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등기법에서 배웠겠지만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면 되고, 거기에 등기부 일부로 간주가 되니까. 그 다음 민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배당인데, 지금 얘가 변제를 안 하면 공동저당권자도 이 세 개의 부동산을 모두 매각 처분해서 동시에 세 개의 부동산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부동산 A 부동산만을 먼저 매각해서 이걸 먼저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 20배당. 동시배당하냐 20배당 하는 것은 저당권자 자유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당권의 경우는 목적물 점유를 설정정하기 때문에 각 부동산마다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가 있고, 병정부 이렇게. 그러면
동시 배당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A 부동산은 매각대금 전액을 A가 다 가져가 버리면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2번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C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다 가져가면 얘가 또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따라서 이제 이런 동시 배당의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도 한 푼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얘가 배당을 못 받고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이 정해지고 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자에게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공동저당 민법에서 유일하게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공동저당의 계산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개론과 달리 민법은 연필 들고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암산으로 계산이 나오도록 숫자를 맞춰 출제를 해줘요. 암산으로 단 20-30초만 계산 나오도록 해주는데, 문제는 이걸 계산을 못한 사람은 손대면 이게 지금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 목적물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묻는 물음이 다섯에서 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 이런 거 금방 푸는데, 그래 안 하고 게을러 가지고 연습 안 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5분이 걸려버려.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고 게을른 사람들은 이거 하나 푼데도 5분이 걸린다고 말이야. 또 암산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맞춰봐야 어차피 시험 떨어져 5분 걸려서 맞춰봐야. 따라서 제끼고 암산으로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풀으라는 거야. 연습을 한 번만 해본다는 거야. 지금 숫자를 맞춰서 배담보 채권액이 3천만 원. 그 다음에 A 부동산은 매각대금 3천, B 부동산은 매각대금 2천, C 부동산은 매각대금 1천. 후순위 저당권의 평정무 채권액은 각각 1,500, 1,000, 그 다음에 5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동시배당. 동시에 배당을 했을 때 공동저당권자 갑이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걸 시험에서 한다. 이거는 공짜 문제인데 자신 없으면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암산을 본다는 거. A 부동산도 배당받을 금액 368조 1항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이 정해지니까 A 부동산 배당받을 금액 피담보 채권액 3천 곱하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니까 각 부동산 A 부동산 3천, B 부동산 2천, C 부동산 1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비례하니까 A 부동산의 경매 대금 3천. 암산하면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따라서 A 부동산으로부터는 1,500만 원 배당을 받고 나머지 1,500은 A한테 배당된다. 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 이런 이야기. 하나 계산하면 나머지는 속도가 더 빨리 주는데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배담보 채권 3천 중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비례하니까 B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2니까 이번엔 3분의 1, 1,000만 원. 이런 3초 이내에 암산이 끝내야 된단 말이야. C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더 속도가 빨라지고 6분의 1 하면 될 거니까 500만 원이고. 따라서 A로부터 1,500, B로부터 1,000, C로부터 500. 나머지 분담액 초과하는 것은 후순위자에게 배당이 된다. 이렇게 암산하면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의의 쭉쭉 있고 우측에 설정 계약에서 오타 하나 있으니까 두 번째 줄 바꾸고, 수개의 목적물의 소유자나 넷자를 낫자로 바꾸고, 저당권 순위를 달려도보다 넷자를 낫자로 바꾸라고 말이야. 수개의 목적물의 소유자 내 저당권 순위 말이 안 되잖아. 353페이지 가로치 2번 성립에서 동그라미 설정 계약의 두 번째 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동시배당의 경우 368조 1항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에 처해진다. 책에 지금 이 계산 방법이 전혀 안 썼는데 이런 계산이니까 한 문제 차이로 3,000명이 매달려 있는 시험이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는 공짜니까 푸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하나는 지금 채무자 거고 하나는 이제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요게 지금 옛날에는 판례가 안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의뢰가로부터 1억원 빌리고 X 부동산은 채무자 것, Y 부동산은 물상보증의 것. 이런 경우 이제 당연히 소유자가 달라도 공동저당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 옛날에는 하나는 채무자가 하나는 물상보증인 경우 동시 배당할 경우도 방금 가르쳐준 368조 1항에 그대로 유추 적용.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례해서 분담이 정한다. 요게 이제 옛날 학자들의 주된 겨놓고 우리 시험도 2010년 요 판례가 2010년에 나오는데 2010년 이전에는 방금 계산 방법과 똑같이 계산해서 문제를 풀도록 사례 문제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거기 책에 쓰였는 판례처럼 판례가 나왔다고 말이야.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비례해서 분담을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 경우는 368조 1항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배당이 되느냐? 먼저 채무자 소유 X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여기서 이제 배당이 다 완료가 되면 이건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배당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 매각대금에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아라. 368조 1항에 이유조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 368조 1항에서 동시 배당 원칙에 그대로 정의되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비례해서 분담액이 정해져요. 그럼 물상보증인 소유 I 부동산도 책임을 진다. 그럼 책임진 만큼 A한테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요. 그럼 이중 계산하는 번거는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채무자수 X 부동산은 먼저 배당을 받아라고 말이야. 모자란 것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당받아라. 판례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20배당의 경우에 여기 동일한 사안에서 20배당권에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A 부동산은 매각대금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받는다. 20배당.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A 부동산은 매각대금을 전액 얘가 다 가져가고 그러면 여기서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얘가 있을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보여주는 방법은 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배당이 됐다라면 BC 부동산으로부터 얘가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얘는 얘를 대위해서 B로부터 C로부터 각각 우선 변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암산을 해보면 지금 A 부동산에서 20배당했다면 3천 다 가져가고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얘는 318조 2항 동시에 배당이 됐다면 공동저당권자 BC로부터 배당받을 금액 여기 계산했단 말이야. B로부터 1000 C로부터 500 그거를 A를 대위해서 공동저당권을 대위해서 B로부터 1000 C로부터 500 얘가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야. 이거 하면은 계산은 아주 간단하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맞추라고 내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이것도 물상보증이 있는 경우가 문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세 개가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야 아주 계산이 간단해. 동시배당이나 기본원칙 알면 20배당인 경우야 그냥 거저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도 지금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경우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 X 부동산은 채무자 거, Y 부동산은 물상보증일 거. 이게 항상 문제라는 거야. 그다음 여기에 각각 후순위 저당권자 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에 먼저 X 부동산 채무자적 부동산에 대해서 20배당이 이루어져서 얘가 전액 배당을 받았다. 그럼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방금 여기서 가르쳐준 것처럼 동시에 배당이 됐다면 얘가 Y 부동산도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얘가 대위해서 우선 배당 받는가 방금 가르쳐준 원리가 이 경우도 적용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다른 부동산 I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경우는 이자 대위가 허용이 안 된다는 거. 이유는 아주 간단해. 중개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라고. 물상보증인은 이 Y 부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했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거. 얘가 지금 담보 제공해서 얘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따라서 이자 채권자 얘가 이게 돈 안 갚다 얘가 Y 부동산에서 경매 청구하는 것은 물상보증인이 당연히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후순위 채무자수 X 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 평
얘는 물성보증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라고 말이야. 물성보증인 Y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A를 위해서 담보 제공한 게 아니라 이자가 경매했을 때 A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거지 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따라서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공동 저당권을 대의해서 물성보증인 소유 Y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배당받는 것은 허용이 안 되니까 지겹도록 시험에 나오니까 판례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반대 경우로 이번에 Y 부동산에 대해서 물성보증인 소유 부동산 20배당이 이루어졌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제 이게 경매 들어가서 물성보증인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물성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구성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문제는 X가 채무자 거라는 거. 따라 구성권을 취득한과 동시에 공동 저당권자를 대의해서 채무자 소유 X 부동산에서 얘가 원래 1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1번 저당권을 대위 얘가 취득을 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물성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X 부동산에서 얘를 대위해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니까 얘는 공동 저당권을 대위해서 X 부동산으로부터 1번으로 우선 면제를 받게 돼요. 물성보증인은. 따라서 여기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도 이 물성보증인을 우선 보호해주자. 어차피 얘는 얘한테 구성권을 취득하지 않냐 말이야. 근데 이게 채무자 거니까 당연히 얘는 얘를 대위해서 채무자 소유 X 부동산에선 1번 저당권을 얘가 취득한다. 반대로 해석하니까. 거기 판례 2개 기억니은 지겹도록 출제하니까 집에 가서 연구 잘하시라고. 그 다음에 계약법과 관련해서 지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권법에서 배운 계약은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계약들을 배웠고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 계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계약에는 이런 물권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계약인데 이 매매 계약이 원이 돼서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더라 해서 매매 계약 같은 것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그래서 채권 계약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는 채권 행위라 그랬고 요거를 물권 행위라 그랬고 이게 계약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권 계약, 채권 계약. 더 나아가서 우리 시험법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계약도 있고 갑이 결혼하자 청약 거래자 둘이 의사표시 합쳐서 혼인이 성립했다. 그러면 부부라는 신분관계 변동이 생긴다. 이런 거를 신분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이다. 그래서 혼인계약거라고. 이런 거를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계약, 광의의 계약거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채권법, 계약법에서 배우자는 계약은 뭘 말하나? 당연히 요걸 말할 거죠. 채권 채무를 발생의 계약. 물권계약은 물권법에서 지금까지 지겹도록 공부했고 이런 신분계약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부터 요 채권계약을 배우고자 한다. 딱 전제하고 이거를 이제 특별히 학자들은 좁은 의미의 계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채권법에서 배우는 계약 요거다. 물권법 이거 배웠다. 그것만 딱 전제하고 그냥 나머지 건 집에 가서 읽으면 돼요. 계약자 원칙과 제한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집에서 읽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에 19회 시험에서 2009년도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해줬는데 이때 이제 민법 한 과목이 어렵다고 민법을 개판 친 사람들은 시험에 다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재시험 보자가 6개월간 땡깡수가 수도권에서 난리 법석을 폈는데 어린 반푼을 수도 없었고 민법 잘하는 사람들은 동착격으로 많이 했으니까 이때 이제 저번에 이야기처럼 꼬투리 잡을 거 없으니까 출제본 미타를 꼬투리 잡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선의취득도 이때 이후로 그래 너네들이 태모니까 그러면 그런 거 안 내줄게. 그러면 중요한 거라도 문제 맞춰라. 어차피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출제본에서 제시켜 줬는데 여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그 전에는 2009년 이전에는 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종종 한 문제씩 출제를 했어요. 요게 이제 약관에 의해서 계약의 내용에 정해지는 계약을 우리가 부합계약이라고 하는데 약관에 의해서 보험계약, 보험약관에서 계약의 내용을 정해주고
전기수도 가스를 공급받는 계약도 약관에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고, 은행 계약, 대출받을 때도 은행 약관에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고, 이런 약관에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는 계약을 우리가 부합계약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합계약이 약관에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이 약관이 작성자인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고 고객, 소비자한테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불공정 약관을 규제할 필요성 때문에 제정된 특별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한 번 제시를 냈는데, 낸 이유는 이게 우리 중개업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제를 했다는 것. 그게 대표적으로 분양계약 같은 것이 중개업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분양계약도 분양약관에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약관의 규제가 하나 보면 기초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출제를 했는데, 하도 시험 떨어지면 별로 뭐 꼬투리를 찾았고 땡깡 부리니까, 그래 그럼 이것도 안 내줄게 해서 약관의 규제가 하나 법률이 2009년 이후 옛날에 출제가 됐는데 시험 범위는 들어가요. 시험 범위는 들어가는데 그때 땡깡 부린 뒤로 그래 그러면 안 내줄게, 중요한 거는 맞춰서 붙어라 하고 지금 출제 범위에서 지금 제외된 건 아니지만 출제는 안 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내용은 이런 거니까 집에 가서 읽어라는 거. 여기 371페이지 보면 이제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 시험은 여기서부터 출제가 되는데, 먼저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첫 시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고 사는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근데 그 수많은 계약들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는 전형적으로 체결되는 계약들이 있다고 말이야.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등등 누구나 한 번쯤 체결해 보니까 이런 계약들을 추출해서 채권법, 계약법에다가 15가지 계약으로 열거를 하는데, 이 계약을 글자 그대로 전형계약, 필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계약들을 추출해서 열거해놨다, 그런 이야기야. 이 전형계약 15개 중에서 물론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거는 매매교환, 임대차 3개만 들어가니까 우리는 3개 계약만 배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유념할 거는, 지금 원래는 전형계약이 14개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여기 하나를 추가시켰어요. 그게 지금 예행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3, 4년 전에 이제 민법을 개정하기 전에 예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계약이 안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전형계약 14개 있었으니까. 근데 이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예행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행사들하고 고객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행계약도 요즘에는 빈번하게 체결이 되니까 전형계약으로 포함시키자 해서 이제 이게 민법을 개정하면 들어갔는데, 이때 같이 논의했던 계약 중 하나가 중개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개계약이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중개의뢰인들도 중개업자하고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전형계약으로 민법에 도입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이 중개계약은 민법에 도입이 안 됐다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중개계약이 전형계약이냐 아니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이유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그래 출제한 건데, 중개계약은 민법에 도입이 안 됐으니까 전형계약 아니고, 따라서 이게 만약에 전형계약으로 도입이 됐더라면 민법 시간에 중개계약을 배웠겠지만, 이게 지금 논의만 하다가 예행계약만 전형계약으로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전형계약으로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이걸 배우고 있고, 배경만 좀 이해하고, 그다음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물권법 첫 시간에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물권법에는 물권의 종류가 총 8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물권 법정주의 185조도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개인 임의로 창설 못하니까,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개인은 물권의 종류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 그러면 여기 채권법, 계약법에는 전형계약 15종류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물건처럼 꼭 전형계약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하두는가,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계약 자유 원칙에 각에서 전형계약이 아닌, 그거에서 나오게 된 것이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이 아닌 계약도 얼마나 체결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중개계약 같은 거. 따라서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차이점을 시험에서 곧잘 물어보니까 정리했다고 하고, 이게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본적인 차이다. 그 이야기. 그 다음 여기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 계약의 종류를 물어볼 때는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이 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글자 그대로 한자 뜻풀이를 하게 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저 쌍무계약이다, 그런 의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쌍방에서 모두에게 단순히 채무만 생긴다 그래서 쌍무계약이 아니고, 양 당사자 발생이 된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라는 것. 따라서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 이거를 풀게 되면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채무가 발생된다, 그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교환 임대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계약이라는 것.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도인은 소유권의 채무,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 쌍방 등의 채무가 생기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양 채무가 대가적 의미,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채무라는 것. 이 말을 풀면 네가 채무를 이행하니까 나도 채무를 이행한다, 소유권 넘겨주니 대금 준다, 이런 관계를 대가적 의미가 있다, 의존관계에 놓여있다, 요 이야기라고. 뒤집으면 네가 소유권 이전 안 하면 나도 대금 지급 안 하겠다, 이런 관계를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채무라고. 이런 채무가 발생이 돼야지. 다시 하게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생긴다라서 쌍무가 아니고 특징이 요거다, 그 이야기. 거꾸로 편무계약은 글자 그대로 이제 한쪽 당사자만 채무가 생기거나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생기더라도 양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경우를 편무계약이라는데, 대표적인 이제 편무계약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여, 사용대차, 그 다음에 현상광고계약,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이제 편무계약인데, 요거는 증여자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긴다, 그래서 편무계약이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현상광고계약이 여기서 문제는 거야. 여기 이제 계약의 종류에서는 현상광고계약을 물론 시험 보면은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라 종류 물어볼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현상광고계약은 왜 편무계약인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 현상광고계약은 이런 걸 말한다는 거야. 지금 갑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신문을 받아보면, 요즘에 신문을 잘 안 보지만 제일 앞에 이런 광고가 딱 기재된 경우가 있어요. 사진 하나 붙고 현상금 1억 원, 상기자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 중인 줄 알았어. 위자 거치를 알려준 분에게는 현상금 1억 원을 지급하겠음. 이걸 보고 우리가 순간에 뭐라 하느냐, 현상 광고 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민법으로만 계약의 일종이라는 거. 따라서 광고자 일방 당사자는 광고에서 진행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람 찾은 사람에게는 1억 원 현상금 주겠다 약속을 하고, 문제는 이제 응모자인데, 응모자는 광고에서 진행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광고에서 진행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현상광고 계약.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이 현상광고 계약이 왜 편무계약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뒤로 넘겨서 요물계약하고 낙성계약을 깨우쳐야 되는데,
여기 요물계약 낙성계약도 한글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한자를 보라는 거야. 여기 승낙을 낙자니까 글자 그대로 낙성계약이다 그 말은 승낙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낙성계약. 이쁘게 포장하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 계약은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총칙에서 공부했다시피 대부분의 계약, 매매교환 임대차를 빌려서 15개 중에서 현상강국의 하나를 뺀 나머지는 전부 낙성계약이요. 살래 살게 빌려줄게 일해줄래 일해줄게 의사표 합치면 성립이 되니까. 근데 유일하게 전형계약 15개 중에서 유일하게 현상광고계약 하나만 요물계약 해당이 되는데 여기 요물계약은 글자 그대로 요물 그랬으니까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만 있어가지고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플러스 물건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요물 뜻풀이 그대로면 의사표시 합치 위에 물건 인도라든가 이의 완성 등이 있어야지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 그러면 현상광고계 하나만 전형계약 중에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현상광고계약 하나만 전형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요물계약인데 전형계약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물계약인데 왜 전형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요물과 자꾸 이야기하냐 그러면 전형계약 아닌 것 중에는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출제하는 게 계약금 계약이고 매매에서 나오는 계약금 줄 알았다. 이 계약금 계약도 요물계약인데 요거는 15개 전형계약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전형계약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상광고 하나만 요물계약인데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현상광고 계약도 낙성계약으로 가정을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지금 광고자는 이러한 사람 찾아온 A한테 1억 원 보수 지급하겠다 약속을 따겠어요. 바꿔 말하면 의사표시만 했다는 거 그렇게. 근데 이때 이제 상대방 쪽에서도 그래 내가 찾아줄게 승낙만 하면 설명드려야 돼요. 승낙만 하면 만약에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면 낙성계약이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져본단 말이야. 이게 지금 광고를 통해서 청약을 하다 보니까 이 광고를 본 애가 을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이야. 을병정무 이 신문 본 애가 전국에 수천 수만 명 있다고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현상금에 눈 멀어서 내가 그 새끼 찾아줄게 승낙만 하면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 그러면 전국에 수많은 애들하고 현상광고 계약에 수백 수천 개가 성립이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따라서 그 중에 특정인하고만 계약이 성립도 하려면 낙성계약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찾아줄게 승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실제 찾아주는 애 그게 광고적 정대 행위를 거기 박스에 보면 개념이 다 쓰여있어. 372페이지까지 설명 듣고 거기 박스 찾아봐라. 현상광고 계약 그 개념 있잖아. 헤매지 말고 여기 이제 지정된 행위를 완료까지 바꿔 말하면 얘가 찾아준 사람이 1억 원 주겠다. 얘는 의사표시 하면 되겠지만 얘도 승낙만 해버리면 만약 낙성계약이 되면 계약이 성립된 게 전국에 수많은 애하고 수백 개의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따라서 승낙이 광고 정대 행위를 완료까지 한 자 갑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준 후에 계약으로만 계약이 성립돼야 되니까 의사표시 합치 위에 이의 완성이 있을 것 요게 필요하다 그 말. 그래서 현상광고 계약은 특성상 유일하게 요물계약에 해당이 되고 요물계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편무계약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성립이 됐으니까 법률 효과가 어떤 게 발생되는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계약이 성립됐으면 여기 광고자는 1억 원 현상금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얘는 1억 원이라는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을 하고 이에 대해서 그럼 응모자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부담할 것이 있는가. 얘는 이미 광고 정리 행위를 완료하고자 한 상태 갑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준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성립된 이후에는 얘가 더 이상 부담이 될 채무가 없다 그런 이야기. 따라서 한쪽 당사자에만 채무가 생기니까 현상강호 계약도 편무계약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게 낙성계약에 해당이 되면 반대 결과가 될 것이고, 낙성계약에 해당이 되면 얘가 내 개 찾아줄게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성립된 이후에는 얘는 약속했던 사람을 찾아줄 채무를 또 부담을 할 거니까 쌍무계약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이런 말들을 갖고 놀고 이해를 꼭 하라고 말. 쌍무계약이 되겠지만 얘는 승낙만 해서는 안 되고 강항구청 행위를 완료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니까 성립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부담이 될 채무가 없다. 그래서 편무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니까 현상강호 계약은 완벽한 이해를 잘할까. 그러면 쌍무 편무계약을 왜 구별하던가? 이것 때문에 이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 쌍무계약은 양당사람 모두에게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봤을 때는 계약 효력의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이제 바로 뒤에 나오지만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인데, 이 두 개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생기는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된 계약 효력이고, 편무계약 경우는 이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중요하고,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을 이해하려면 쌍무계약을 완벽하게 이해할 것. 그 다음 유상계약 무상계약의 문제인데, 유상계약은 이제 양당사자 모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원한다. 유상. 일방만 재산을 출원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 재산 출원하지만 그 재산 출원이 대가적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이제 무상인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쌍무하고 유상계약은 이코르가 되고 편무계약하고 무상계약이 이코르가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고 동시에 유상계약이고, 증여 편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이고, 사용대차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돈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죠. 또 사용대차 편무계약 무상계약. 대체적으로 이게 이코르가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건데, 첫째, 논리적으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 돼요.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절대 의점을 한 거예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매매 같은 걸 보면 소유권은 채무, 대금 지급 채무, 의존관계 있는 채무가 생긴다. 쌍무계약. 그러면 채무가 생겼으니까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를 이행, 소유권 이전, 재산 출현, 대금 지급, 재산 출현. 따라서 쌍무계약은 논리적으로 채무이행 과정에서 각각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이 출현되니까 논리학적으로 모두 유상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상계약 중에는 편무계약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쌍무는 논리 필연적으로 모두 유상계약인데 외우지 마세요 진짜로. 유상계약은 왜 모두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도 있는가? 이제 그 이유를 또 시험에서 묻는데, 이거는 지금 쌍무 편무하고 유상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쌍무 편무계약은 방금 내가 가르쳐 주셨다시피 당사자에게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 채권 채무가 법률 효과죠. 당사자 봤을 때는 법률 효과만을 기준으로 해서 양당사 모두에게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생기면 쌍무, 그 반대면 편무가 돼요. 법률 효과만을 기준으로 구별하는데, 여기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것은 구별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계약 성립 시부터 이행 시까지의 전 과정이에요. 전 과정을 통해서 요거는 법률 당사자로서 법률 효과만을 기준으로 구별하는데, 성립 시부터 이행 시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양자 모두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 출원하면 유상, 그 반대면 무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 이제 현상광고 계약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가 봤을 때는 법률 효과만을 기준으로 하면
광고자 일방에만 채무가 생기니까 이거는 돈 많을 것 없이 편무계약이고, 쌍무냐 편무냐 하는 것은 이 효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런데 재산 출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얘는 지금 보수를 지급할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 이행, 현상금 1억 지불해야 되니까 얘는 이행시에, 채무를 이행시에 재산을 출연한다고 말할게. 문제는 이 응모자인데 얘는 언제 재산을 출연합니까? 지금 얘는 강구자 증행위를 완료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 출연은 꼭 돈 내놓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것도 재산 출연이니까 얘는 일해주는 것이 재산 출연이야. 그럼 얘는 강구 증행위를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언제 재산 출연하느냐? 얘는 계약 성립 시에 이미 재산 출연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동일한 단계에서 재산 출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성립 시부터 이행 시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양자 모두 재산 출연하면 유상이고 그 반대면 무상이라고 말. 근데 이 경우는 얘는 성립 시에, 얘는 이행 시에 재산 출연하니까 전형적인 유상 계약이라는 거. 그러나 법률 효과물을 기준으로 하면 강고자면 채무가 생기니까 편무 계약이라고 말. 따라서 유상 계약 중에서는 현상 광고 계약처럼 편무 계약도 있다 보니까 유상이 모두 쌍무가 되는 건 아니까 구별을 잘하라고 말이야. 그럼 유상 무상은 왜 구별해야 되는가? 이 유상 계약의 경우는 목적물 등이 이제 하자가 있으면 공유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건물 매매했다 인도받고 하자가 있더라. 그러면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됐는데 그걸 담보 책임거래요. 따라서 이제 유상 계약은 특성상 목적물 등이 하자가 있으면 일방 당사 타방 당사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고 그게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는데, 무상 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한다,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양자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야. 거기에 유상계약에서 동그라미 2번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 되면 유상계약은 반드시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 외우지 말라고 말이야. 이런 것까지 외워서 풀면 어차피 시험 떨어져요. 남들은 상식으로 푸는 거를 그 외우는데 세월 다 보는 거 있으니까. 그 다음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은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 이유는 계속적하고 일시적 계약을 구별한 이유는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속적 계약 효력을 장면에서 소멸시키는 걸 해체라고 그래요. 따라서 매매나 교환 등을 보면 해체라는 말을 쓰지만 임대차는 해치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구별했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지 여기서 일시적 계약, 계속 계약이 뭔데 시험에 낼일었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본계약, 예약 마찬가지. 계약의 성립. 먼저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되고, 이거는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주관적으로 일치하고 얘들은 집에서 있고, 문제는 이제 불합치인데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가 안 되는 것을 불합치 또는 불합의, 이거는 당연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게 좀 의식적인 불합치가 있고 무의식적인 불합치가 있는데, 의식적인 불합치는 글자 그대로 청약, 승낙, 양당사 의사표시 합치가 안 된다는 것을 의식,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우이고 뭐 시험에 낼 일 없고, 무의식적 불합치는 글자 그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한 착오하고 비스무리하니까 이걸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무의식적 불합치 또는 숨은 불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불합치, 불합의를 무의식,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칙에서 배운 착오하고 개념상으로도 비스무리하다 말이야. 착오는 의사와 표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착오라고 하지 않냐 말.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비슷한데 양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착오는 한계 의사표시 내에서, 한계 의사표시는 기창떨이도 가르쳐줬어요. 내심에 들으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의 예부적 표현을 쓰는 표시형이 결합돼서 한계 의사표현이 이루어진다고. 대부분은 이게 이코르가 되지만 간혹가다 이코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착오라고 말이야.
따라서 차고는 이 갑이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 의사를 가졌고 눈에 안 보이고 이거를 외부에 이해갈 수 표시를 해준다. 표시할 때 천으로 잘못했다. 따라서 한 개의 의사표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고 그 의사 외부적 person 표시가 이코르가 안 되는 경우였게.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상대방 눈에는 이것만 보이니까 천만 원 사겠다고 성납했다. 청약 성납 합치가 되니까 계약은 그대로 성립이 돼요. 따라 차고는 한 개의 의사표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와 그 의사 외부적 person 표시에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청약 성납 합치가 되니까 계약은 성립. 나중에 이제 갑이 천만 원 팔기 싫으면 차고료로 취소하면 돼요. 그러나 계약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 불합치의 숨은 불합의는 지금 갑이 홍콩이고 얘는 미국인데 홍콩이든 미국이든 화폐 단위는 다 달러인데 얘는 이제 홍콩이니까 자기 노트북을 홍콩 달러 100달러 팔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이 달러 의미, 청약 의미를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자기는 미국이니까 이걸 미국 달러로 오해했다고 말. 그래서 자기는 미국 달러에 1000달러에 사겠다고 성낙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청약은 홍콩 달러, 성낙은 미국 달러. 청약 성낙이 합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불합치를 당사자는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처럼 상대방 쪽에서 청약 의미를 오해해서 청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성낙을 하는 경우가 무의식적 불합치의 숨은 불합이에요. 요거는 의사표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청약 성낙 이렇게. 금방 구별하겠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따라서 결론은 이런 무의식적 불합 숨은 불합의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차고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이걸 정리 잘한 거야. 차고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된 문제니까. 그 다음 청약 성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전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형태는 청약과 성낙이 합체가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모습이고 문제는 청약 성낙이라는 다시 하게요. 전형적으로 계약 성립된 형태는 청약 성낙 합체하면 성립이 되고 그러나 이제 청약 성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지 아니했지만 실제로 양 당사자 의사가 합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청약 성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을 갖춘 바는 없지만 실제로는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경우가 중개사 수준의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하나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따라서 이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하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 성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을 갖춘 건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양 당사자 의사표시가 합체가 됐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있고 정리 딱 하고 이것도 하도 물어보니까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분들 정리 딱 하고 뭐냐 전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청약 성낙. 청약은 불특정 다수는 청약도 유효다. 청약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청약자 의사표 속에 청약자가 누구인가가 명시될 필요는 없다. 개념에서 두 개 딱 정리하고 이해 안 되면 자동 판매기 설정 같은 거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기 쉽고 자동 판매기 그 편자는 200원 붙여놨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수많은 사람들에게 청약하고 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설치자가 누구인가 굳이 명시될 필요는 없으니까 두 가지 것 점검 잘하고 여기서 가장 문제는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말이야. 지금 청약은 글자 그대로 성낙만 있으면 청약은 성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정도로 확정적인 의사표시일까. 이게 청약 핵심 요건인 것. 이 점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하고 구별을 잘 하라는 것. 이론상으로는 청약과 청약 유인은 쉽게 구별이 돼요. 청약은 성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 청약의 유인은 글자 그대로
자기에게 청약을 해오도록 상대방을 꼬시는 거니까 유인 당한 자가 청약을 하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니까 이론상으로는 구별이 쉽게 되지만 그러나 이게 실제로는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학자들이 지금 이런저런 견해를 제시하는데 중개사 수준에서는 다음 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 어떤 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그 의사표시 내용 중에 거래 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게 얼마에 사고 판다 가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격 조건, 이 거래 조건이 제시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거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당연히 어려울 거란 말이야. 따라서 청약 위임, 거래 조건의 가격 조건이 제시가 돼 있으면 이거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가 있으니까 청약. 상품 진열과 관련해서 정찰부 상품 진열의 경우는 만약에 그냥 옷 한 벌이 걸렸는데 가격표가 붙어있다 30만원. 정찰부 상품 진열은 거래 조건, 가격 조건이 제시가 되었으니까 청약. 떼고 그냥 상품 진열은 거래 조건은 가격 조건이 제시가 안 되었으니까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구별하라고 말이야. 문제는 이제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요즘에 우리 시험에서 중시하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가 청약이냐 청약유인이냐 요게 이제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데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 이런 게 청약이냐 청약유인이냐 시험도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해가는 지금 판례들이 우리 교재 통째로 빠졌는데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고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 유인이다. 나중에 구체적인 판례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고 책에 빠진다. 이거 미주하려면 또 10분이 날아가니까 자세한 거는 나중에 배우라. 이 정도만 알아두라고 말이야. 그 다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여기 청약 효력 발생 시기부터가 이제 사례 등이 나왔을 때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청약 효력 발생 시기는 총칙에서 이미 배웠고 청약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우리 민법은 111조 1항 상대방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해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니까 청약 승낙도 상대방의 의사표시 도달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문제는 여기 111조 2항인데 여기 총칙 시험에서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출제가 되겠지만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청약자가 사망을 했다.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당의 의사표시 효력은 어찌 되는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상대방의 의사 발신한 후 포위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당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조문이자 그대로 총칙에서 물어보겠지만 계약법에서는 어차피 계약이 성립되는 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출제한다고 한번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청약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애가 사망했다. 또는 주로 이제 사망을 주로 이제 시험에서 낼 건데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더라도 당의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 따라서 얘가 승낙을 해서 청약자가 도달하면 효력 발생. 그러면 그대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갑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자 상속인이 있을 거니까 계약 성립됐으면 채권 채무가 생길 거죠. 이 채권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될 것이고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얘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니까 법정 대리인이 뒤처리하면 상관이 없을 거라. 주로 계약법에서는 사망이 주로 나오고 청약 의사표 발생 후 사망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가? 111조 1항
의사표현에 영향이 없으니까 상대방 성능만 있으면 계약 성립된다.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거야. 그다음 여기 이제 앞쪽에 지금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의외로 계약법은 아주 쉬워요. 양도 좁고 계약법은 보통 9문제 전후가 나오는데 적게 나오면 8개, 많이 나오면 10개 뭐 요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데 민법, 물권법이 양이 가장 많고 출제 비중도 가장 높고 15개 전후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양으로 보면 가장 적어요. 그다음 이론도 아주 간단하다는 거야. 따라서 계약법은 비교할 거를 정확하면 비교하면 양도 좁고 이론도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는데 문제는 비교할 거를 정확히 비교를 안 해놓게 되면은 비스무리한 것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것이 역으로 빵점짜리 수두로 하는 거.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약법은 너무나 쉽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약법이 또 한도 끝도 없이 어렵다고 헤매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따라서 비교할 거를 정확히 비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 비스무리하지만 다르니까 그런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점수 받치라고 말. 양도 좁고 뭐 이론상 나뉘는 것도 없으니까. 먼저 뭘 먼저 신경 써야 되냐. 이 청약의자 구속력 문제인데 먼저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청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상대방도 당연히 이제 뭘 하느냐. 얘가 자기 예를 들어서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다. 이게 도달이 돼서 효력이 생겼다. 그럼 얘도 이 토지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현장 답사도 하고 또 조건도 한번 타진해 보고 얘도 지금 계약을 체결해 볼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그 말이야. 그런데 청약자가 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거를 철회를 해버리면 상대방의 신뢰가 깨진다는 것.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이유는 아주 간단해. 신뢰 보호를 위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일단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청약의 구속력 거래요. 상대방에 도달한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 다음부터가 저 문제라고 말이야. 그러면 제가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했다. 얘한테 도달이 됐다. 그럼 일단 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철회 못한다.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걸 이제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갑은 한 번 청약을 하면 그게 얘한테 도달이 되면 광뚜껑 덮을 때까지 철회를 못하는가. 요게 문제라고 말이야. 한 번 철회하면 영원히 아니 한 번 청약을 하면 영원히 철회를 못하냐.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말이야.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청약의 구속력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바꿔 말해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는가. 요게 문제라고. 한 번 철회하면 간뚜껑 덮을 때 아니 한 번 청약하면 간뚜껑 덮을 때가 철회 못한다는 건 없을 거니까. 그래서 2단계로 이제 구속력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철회는 언제까지 못하는가 이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얘는 또 이걸 지금 쏙 빼놨다고 말이야. 얘가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토막시로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새끼가 좀 중요한 걸 톡톡 빼놨는데 언제까지 철회 못하느냐. 그는 청약은 존속기간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야. 존속기간 내에서 철회를 못한다고 말이야. 왜냐? 존속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철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3단계. 청약은 존속기간 내에서 철회를 못한다. 이 기간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된다는데 그러면 청약은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이걸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거는 이런 걸 말한다고 말이야. 이 가별한 애가 청약을 할 때 통상은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3월 2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승낙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요 기간까지 승낙해달라. 이런 거를
우리는 글자 그대로 승낙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승낙기간이 곧 뭐에 해당이 되느냐? 존속기간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야. 승낙기간이 존속기간에. 무슨 이야기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3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 그 말은 내 청약은 이때까지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 이때까지 승낙해달라. 그런 이야기야. 이게 청약의 존속기간이라, 이 승낙기간이라고 하는 거지. 이 말을 또 뒤집으면 따라서 나는 요 기간 동안 철회를 안 하고 당신 승낙 기다릴 테니까 이때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런 의미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게 곧 이코르 청약의 구속력에 해당이 된다 말이야. 승낙기간을 정해 청약하면 이 승낙기간이 곧 청약의 존속기간. 요 존속기간 내에서 철회 못하니까 이게 곧 청약의 구속력에 해당하니까 요 세 개는 전부 이코르라고 말이야. 이 말을 이게 용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토시만 바꾸면 용어 하나만 바꾸면은 문제가 틀리게 돼 있으니까 이 용어가 다 똑같다는 것을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 그 말은 요 기간 동안 승낙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내 청약은 요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또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이 기간 동안 철회 안 할 테니까 요때까지 승낙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요 세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말해요. 승낙기간 이코르 존속기간 이코르 청약의 구속력. 이걸 반드시 깨우치라. 애우란 소리 아니야. 애울 바에 차라리 그냥 무시하라고 말이야. 이해하라고 말이야. 승낙기간 정해서 청약했다. 이때까지 승낙해달라 그런 기간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따라서 내 청약은 이때까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승낙해달라 그 의미고 따라서 당신 이때까지 승낙해야 되니까 나는 기다리겠다. 철회 안 하고 그런 의미라고. 따라서 요 세 개는 같은 개념이다. 이거를 정리정돈 잘하라고 말이야. 그다음 그 밑에 청약의 실적으로 승낙 적격이 나왔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야. 아까 개념에서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도록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누누이야기했단 말이야. 따라서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청약의 실적 효력 승낙 적격이라고 한단 말이야. 청약이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이야.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줄여서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청약의 실적 효력 승낙 적격.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승낙 적격 청약의 실적 효력이라고 하는 승낙 적격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요게 문제라는 건데 승낙 적격이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바꿔말 청약은 언제까지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키는가? 승낙 적격이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4. 이코르다 그 말이야. 지금 3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 이렇게 승낙 결정에서 청약을 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때까지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청약이 갖는다. 그 이야기니까 요 기간이 곧 뭐에 해당이 되냐? 동시에 승낙 적격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승낙 적격 이코르 승낙 기간 이코르 청약의 존속기간 이코르 청약의 구속력 다 같은 의미라고 말할게. 말만 바꿔치겠지. 예우란 소리 아니에요. 다시 정리정돈 집중. 승낙기간을 정해 청약을 했다. 이게 승낙기간인 거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이때까지 승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고 이 말도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야. 이 말이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거꾸로 내 청약은 이때까지 효력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승낙입사 이런 말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당신이 승낙해야 되니까 나도 청약을 처리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얘기니까 요게 구속력에 해당이 되고 결론 최종적으로 따라서 이 기간 내에서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지니까 요게 곧 동시에 승낙 적격에 해당이 된다. 다 같은 의미다. 그런 이야기. 이걸 또 가르쳐 줬더니 이걸 또 공부라고. 이 외우고 안 잡는 거야. 구속력, 승낙 뭐 하나 잊어먹으니까 또 노트장에 보고 외우고 이런 공부 좀 하지 말라고 말이야. 다 같은 의미니까. 문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있다 말이야. 얘가 지금 책을 지금 또 떨어져서 써놨는데 지금 528조가 지금 승낙기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으면 효력을 낸다. 승낙 적격은 요 승낙기간 내에 인정이 된다. 지금 이 조문인데 따라서 얘가 지금 3월 20일이 지나서 3월 22일 날 승낙의 청약자가 도달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느냐? 청약이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승낙 말고. 이게 528조라고 말이에요. 승낙 기간을 정해 청약을 하면 요 기간 내에 승낙에 도달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청약자에게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데 왜 성립이 안 되냐? 그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승낙 말고 청약이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청약이 승낙 적격을 상실했으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528조를 쉽게 못 푼다고 말이야. 단어 바꾸면 틀리니까.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의 통지를 받으면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 것은 승낙이나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청약이 승낙 적격을 잃는다 그 이야기야. 이해했나요? 그 승낙이라고 악수경기지 말라 말이야. 승낙 말고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승낙 적격을 잃는다 요 이야기라고. 요 네 개가 고르니까 요 기간이 지나면 얘 말고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다. 청약이 승낙 적격 상실하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라고. 그거 이해 잘하라고 말이야. 이런 것까지 들려보면 합격하기 힘들다고. 공짜로 주교해서 앞에 계약법은 공짜로 주교내는 건데 맞힌 사람은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이 30%가 안 넘어. 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528쪽이 1항인데 뒤에 넘기세요. 아는 또 이래갖고는 문제를 못 푼다고. 38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528조 2항 3항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사고연 연착해가지고 연착 통지면 동그라미 만약 승낙 연착의 통지를 게을리한 거네 가지고 조문을 또 뜬금없이 써놨단 말이야. 이게 따라 또 놀면 문제 못 푼다고. 조문은 528조 1항 2항 3항 일단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항 2항 3항 해놓은 거야. 따라서 거기 지금 380페이지 가로친 4번에 528조 2항 3항을 318페이지 앞으로 돌리라고 말이야. 그 승낙기간을 정한 528조 1항에다가 연결돼서 2항 3항에 나와요. 그래야 사례 문제를 푼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따라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고요. 이거 지금 사례 문제를 낼 때 먼저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따게 저렇게 3월 20일 날 이렇게.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의뢰 승낙이 도달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고 또 승낙 기간이 지나서 3월 22일쯤 승낙의 청약자가 도달이 되면 승낙 말고 청약이 효력 상실, 승낙 적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안 돼. 3월 22일이 되면 더 이상 청약이 승낙 받아봐야 계약을 쓸 수 있는 효력이 없다 그 말이야. 승낙 적격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528조 2항에 보면은 뭐가 규정이 되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얘가 서울 살고 얘가 부산 살고 얘가 저 부산에서 예를 들면 3월 10일쯤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승낙기간이 3월 20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편지 등을 통해서 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2, 3일이면 될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보통의 경우라면 충분히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 수 있도록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상대방 승낙자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승낙의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기 때문에 얘는 계약이 성립됐으리라고
신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됐고 지금 따라서 이런 경우는 첫째, 청약자 쪽에서 상대방이 지금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라. 요게 528조 2항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승낙 연착의 통지를 만약에 1. 다시 하게요. 원칙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면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청약자가 도달이 돼야 되고 승낙의 승낙 기간 지나서 청약자가 도달되면 승낙 말고 청약이 승낙 적격 상실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이유가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충분히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승낙등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서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돼서 믿고 있으니까 청약자는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라. 요리 되어 있는데 첫째,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도 시험에서 물었는데 이거는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까 528조 2항 3항이야. 이 경우는 이제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령 간주가 되니까 계약이 그대로 성립이 돼요.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가 틀릴 수는 없겠죠. 문제는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도록 된데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 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 승낙은 연착한 승낙이 될 것이고 연착한 승낙이 되면 청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 승낙 적격을 상실했으니까 계약은 성립이 안 될 거라 그 말할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가부 청약이 돼서 을은 조건이 맞으니까 승낙을 했을 거란 말. 다만 그게 연착이 됐을 뿐이지.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는 어차피 양자 조건은 맞아 있으니까 연착이 좀 됐을 뿐이지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다시 눈을 379페이지 우측으로 돌리세요. 제일 밑에 보면 530조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의외로 많이 물어본다. 이것도 여기다 관련지어서 사고를 해야 된다. 이처럼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는 530조 청약자가 굳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얘가 승낙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약자도 굳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쪽에서 다시 승낙을 하라. 지겹도록 출제를 한다. 승낙을 하면 이 경우는 계약이 다시 성립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시 정리정돈.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 그러면 청약은 이 승낙 기간 내에서만 승낙 적격을 가지니까 요 기간 내에서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지니까 승낙이 승낙 기간을 지나서 청약자가 도달되면 승낙 말고 청약 효력 상실, 승낙 적격 상실했으니까 계약의 성립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의외가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충분히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승낙 통지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서 승낙이 승낙 기간에 도달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믿고 있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해서 청약자는 승낙 연착을 통지를 해야 된다. 이때 연착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을 승낙 기간에 도달된 거 가지고 되니까 계약이 성립되겠지만 연착을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뭐에 달려있느냐 청약자의 의사에 달리게 된다고 말이야. 청약자가 연착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지만 새로운 청약으로 보지 않고 그거는 청약자의 자유니까 보지 않으면 연착한 승낙이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정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528조 1항 그 다음에 2항 그 다음에 3항 요거는 지금 법에는 안 나와 있고 법에는 지금 연착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착 통지한 경우도 아울러서 이렇게 점검해서 같이 정리 정돈을 꼭 해야 된다. 사람 중에 나왔을 때 이걸 관련해서 528조 1항 2항 3항을 관련해서 사고를 해야지 A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버리면 문제 못 푼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저 문제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야. 뭐가 문제냐. 보통 이제 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할게. 그러니까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청약을 할 거라 그 말. 바꿔 말하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청약을 할 거라 그 말. 요 승낙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청약을 하면은 얘는 언제까지 청약을 또 철회 못하는가? 거꾸로 말하면 아무 때나 승낙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되는가?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게 된 것이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528조 아니 529조 제일 밑에 승낙기간을 청약 상당한 기간 내에, 이 경우는 지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청약제에 도달이 돼야 되고, 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승낙의 청약제에 도달이 되면 승낙 말고 책이 내 책과 여러분 책 똑같아. 그러면 지금 띠적거릴 필요 없잖아. 막 넘길 필요. 거기만 봐요. 띠적거려 하지 마. 정신사나우니까. 제일 밑에 529조 있지 않냐고 말이야. 이게 상상을 떠날 정도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승낙기간 법을 먼저 정하지 않고 청약할 거니까 이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청약자에게 도달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니까, 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승낙의 청약자가 도달하면 마찬가지 승낙 말고 청약 효력 상실, 승낙 적격을 상실하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물론 이 경우도 연차간 승낙이 돼서는 530조에서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면서 계약을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따라 정리 정돈. 승낙기간 정한 경우는 청약은 요 기간 내 승낙받아야 계약이 성립. 따라서 승낙기간이 곧 승낙 적격에 해당이 되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에서 승낙을 받아야 계약 성립되니까 이 상당한 기간이 승낙 적격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공익 기간 지나서 도달했을 때 연차간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면서 계약을 성립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를 승낙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자주 물어보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528조, 529조를 결합시켜서 뒤로 따로 떠면 안 되니까 결합시켜서 완벽하게 정교도를 하실까.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런 걸 틀려버리면 점수를 어디서 따냐. 여기서 이론적으로 난해한 것도 없는데, 요게 처음 이코르라는 거 외우지 말고 음미를 해봐요. 음미를 해보면은 요게 다 이코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똑같은 의미라는 거. 이렇게 한번 쉬었다 하죠.